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머슴살이를 하던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평생 양반댁 밑에서 일하는 남자였지요. 개똥이는 매우 부지런한 남자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숲속에 있는 개미들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짊어지고 가는 개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앞만 보며 뚜벅뚜벅 걸어나가야지. 하지만 개똥이도 이제 머슴살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장에 들렀는데 줄타기를 하는 광대들을 본 적이 있었지요. 마음껏 뛰어노는 광대들이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광대처럼 줄타기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양반에게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 들은 것이렸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정말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 그러느냐? 내가 혹시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도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스스로 살림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개똥이가 모시는 양반은 안타까운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부모님부터 대대로 우리 식솔로 지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쩌나? 자네만큼 충직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럼요, 대감마님. 대감마님은 저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마치 자식 떠나보내는 심정이구먼. 자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먼 그래. 양반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게. 300냥일세.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바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두게. 이참에 한양에 가서 실컷 구경이라도 하고 오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개똥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평생 군말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대가였지요. 자네 말대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가게. 마음이 바뀌면 꼭 찾아오라고. 자네가 오면 무조건 반길 테니 말이야. 양반은 그렇게 허호하고 개똥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똥이는 양반이 건넨 400냥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정말 신기한 것들 천지였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놀이개들이 한양 시장에서는 잔뜩 있는 것이었지요. 푸짐한 야채와 고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한양 구경에 빠졌던 개똥이는 지쳐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최근에 한양에서 돌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도 전염이 무서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꺼린다는 것이었지요. 한참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런데 개똥이가 솔깃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주모? 그렇다니까요. 최근에 그 점쟁이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용하길래 그러는가? 주모는 한참 떠들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났는지 손님 앞에 있는 막걸리를 냅다 마시며 목을 축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옆 동네에 사는 말똥이라는 처녀 아시지요? 그 아이가 워낙 못생겨서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온 뒤로 혼인을 했다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처녀가 시집을 갔단 말이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요. 들은 바로는 신랑이 머슴살이를 하는데 글쎄 얼마 가지 않아서 집도 사고 땅도 샀다지 뭡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던 손님들도 놀라서 하나둘씩 주모 앞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일세. 나도 그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슬쩍 들은 얘기인데 한 젊은 총각은 처녀의 가슴에 점이 있다는 것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가슴에 있는 점을 맞히는 남자가 신랑감이라고 꿈을 꿨다지 뭡니까? 그 용한 점쟁이가 그것을 다 알고 총각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지요. 개똥이는 어떻게든 홀로 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양반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지만 사나이라면 한번 결심한 것을 밀고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개똥이도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집에 도착한 개똥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붐빈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점쟁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닷새를 기다리던 끝에 점쟁이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네. 그래도 자네는 참 운이 좋은 편이구먼 그래. 점쟁이는 개똥이를 보자마자 뜬금없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제 처음 본 사람한테 많이 기다렸다니 게다가 운이 좋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닷새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운이 좋단 말일세. 저기 옆 동네에 사는 칠복이라는 머슴은 말이야. 한 달을 기다려서 날 만났다네. 지금은 큰돈을 만지는 상인이 됐다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자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으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네. 재산을 전부 내놓으라니. 저도 머슴이라서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30냥 정도 남았는가? 개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이 건넸던 400냥에서 숙식을 좀 빼고 났더니 정확히 330냥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영감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 정도도 못 맞히면 점쟁이라고 할 수 없지. 그 330냥을 전부 나에게 주면 팔자를 고쳐주겠네. 하지만 개똥이는 선뜻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면 다시 양반 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대감마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스스로 살림을 차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개똥이는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 점쟁이를 믿고 전 재산을 내놓아도 괜찮을까요? 결국 개똥이는 마지못해 330냥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점쟁이는 음흉하게 웃더니 330냥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하면 된다네. 혹여 그것이 이상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네. 알겠는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몇 곡에 넘어가면 골짜기 하나가 나온다네. 오늘 밤은 무조건 그곳에서 묵도록 하게. 골짜기라고 하신다면 개똥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갑자기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 골짜기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험한 곳으로 가란 말씀입니까? 하지만 점쟁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개똥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안 하면 팔자를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건 저보고 그냥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전부 사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점쟁이가 또 한 번 헛기침을 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일세. 그때 밖에서 건장한 머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개똥이를 양팔로 잡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개똥이는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신이 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개똥이가 골짜기에 다 도달했을 때는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개똥이는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죽은 목숨이 될 게 뻔하지. 개똥이는 자신을 끌고 가는 머슴들을 뿌리치고 젖먹던 힘까지 내서 도망쳤습니다. 사력을 다해 뛴 개똥이는 겨우 머슴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용하기는 개뿔. 다시 돌아가서 뺏긴 돈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골짜기를 나서려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아이고, 이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개똥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가녀린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떠나려고 할 때마다 신음소리가 더 간절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다시 골짜기로 돌아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비구니 한 명이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똥이는 이것이 꿈인가 하고 볼까지 꼬집었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하지만 비구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입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아이고, 절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됐네 그려. 개똥이는 한동안 갈팡질팡하다 비구니를 냅다 업었습니다. 돌림병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의원한테 바래다 드릴 테니. 하지만 고을에 있는 의원들은 비구니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 다들 꺼리는 것이었지요. 어떤 의원은 재수옴 붙었다면서 오히려 개똥이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인심이 일이 안 좋아서야. 개똥이는 하는 수 없이 구석에 있는 주막을 거처로 잡았습니다. 주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방에 비구니를 눕힌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약재를 가져오겠습니다. 개똥이는 비구니를 눕히고는 얼른 근처에 있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비구니의 상태를 설명하고는 약재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설마 돌림병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고 토로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개똥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험한 골짜기에서 업어왔으니 어떻게든 살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였지요. 여기 약재 가져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어느 정도 기운은 차릴 수 있다고 하더이다. 힘드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입에 넣으시지요. 그러자 비구니는 눈을 깨슴츠레 뜨면서 억지로 약을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희망적인 미소를 짓더니 수저로 약을 떠서 비구니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계속 누워있기만 하던 비구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똥이는 주막 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330냥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건장한 머슴들이 막고 서 있으니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대감마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먼. 그제야 정신을 차린 비구니는 개똥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승께서 어찌 그 험한 곳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비구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승께서도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도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 이해합니다. 다시 절로 돌아가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저는 개똥이라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힘이 들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비구니는 개똥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비록 비구니지만 여인의 몸을 이렇게 한동안 보살펴주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비구니는 떠났고 개똥이는 당분간 주막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엿봐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갈 작정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오늘도 점쟁이를 만나야겠다면서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빠져나가면서 겨우 점쟁이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보시오 점쟁이 양반. 당장 330냥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다 일러바칠 것이오. 그러자 지나가려는 점쟁이가 발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총각! 내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렀지 않았는가? 골짜기까지 가지 않고 도망쳤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그리 불만인가? 나를 그 험한 곳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당장 관가에 가서 고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아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관가에서는 점쟁이에 대한 고발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점쟁이가 사기꾼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똥이는 허망하게 주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저 선비 양반을 어디서 봤더라. 개똥이는 이상해서 그 선비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시장 주변을 거닐더니 다른 선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히 훔쳐보던 개똥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선비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때 개똥이는 아차하고 무릎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다름 아닌 비구니였지요. 비구니가 무슨 연유로 선비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똥이는 그날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구니가 선비 차림을 한 것도 이상했지만 그 아리따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개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비구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다시 그 비구니를 만났던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서 다시 그 비구니를 목격한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얼른 뒤쫓아가서 비구니를 불렀습니다. 혹시 전에 골짜기에서 뵀던 여승 아니십니까? 그러자 선비 차림을 한 비구니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구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고 비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소. 하지만 개똥이는 이제 비구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여전히 아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구해드렸던 여승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래도 여승의 은인인데 이렇게 외면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비구니가 한동안 당황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비구니의 표정마저도 예뻐 보였지요. 비구니는 개똥이의 손을 잡더니 사람이 안 보이는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송구하오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소? 전 그날 이후로 여승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잠도 이루지 못했소. 왜 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단 겁니까? 그제서야 개똥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이것이 바로 남녀간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야 당연히 제가 처음으로 목숨을 구해준 분이니 그렇지요.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요. 그런데 어찌 절에는 계시지 않고 이렇게 선비 차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비구니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조 판서의 딸 수아라고 합니다. 예조 판서의 딸이라고 하셨소. 그런데 어찌 여승이 되신 겁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의 여식이 들어온 이후로 절 내쫓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의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 혼담을 차지하고 싶어서 절 제거하려는 것이었지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씀은 드렸으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버시기도 했던 말순이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모의 여식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림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말순이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조사해 보았지요.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말순이가 여종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를 만나서 신이 났던 개똥이도 어느새 엄숙해졌지요. 알고 보니까 말순이는 독사를 당했습니다. 돌림병은 모두 거짓이었지요. 모두 그 계모의 짓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상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구니가 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절에서도 계모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혹여 무슨 짓이라도 할까 지켜보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다가 그만. 수아는 갑자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최근 돌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니 아마 이때를 기회로 여긴 것 같습니다. 절에 있는 저를 납치하여 그 골짜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듣고 있던 개똥이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먼.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침 도련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아씨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를 납치한 자객들이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 도망친 겁니다. 개똥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구먼. 그럼 아씨가 만났던 그 선비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책사입니다.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분이지요. 그분도 저처럼 계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개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 이후에 제가 모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디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개똥이는 주막으로 돌아와서 수아가 일러준 대로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양반댁에서 곧 상을 치른다는 것이었지요. 얼마 전에 비구니가 된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바로 수아의 아버지 예조판서였지요. 앞불사. 이 사실을 어서 수아 씨에게 알려야 할 텐데. 하지만 수아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아를 만났던 장소를 다녀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개똥이는 직접 예조판서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무슨 배짱으로 예조판서 집에 왔단 말인가. 예조판서 앞에 앉은 개똥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예조판서는 듣던 대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지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나에게 간절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실은 그것이. 혹시라도 수아 씨를 걱정하신다면 아씨는 무사하십니다. 그러자 예조판서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우리 수아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예조판서가 개똥이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지요. 수아가 무섭다고 하던 계모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직접 수아를 만났단 말인가? 개똥이는 그 무섭다던 계모까지 나타나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께서는 선비 차림이셨습니다. 선비 차림이라고 하니 계모뿐만 아니라 예조판서도 눈만 끔벅거리는 것이었지요. 이후 개똥이가 전하는 수아의 사연은 도무지 믿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조판서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에 안전이라고 그런 거짓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너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단 말이냐? 개똥이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찌 거짓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씨께서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계모는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 피식하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렇게 예조판서 집 창고에 갇혔지요. 진실을 말할 때까지 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달만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모는 볼 필요도 없이 관가로 넘기자고 했지만 예조판서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수아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아와 예조판서의 책사가 증거를 모은 것이었지요. 바로 계모가 벌였던 수많은 악행들. 관가에서도 이미 계모의 범죄를 확인했답니다. 이제 남자처럼 선비 변장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렇게 수아는 아버지 예조판서와 극적으로 제외했고 개똥이도 무사히 창고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예조판서는 개똥이에게 집과 땅까지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개똥이가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이었지요. 개똥이도 이제 어엿한 양반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조판서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수아를 살려준 은혜로 집과 땅까지 주었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것 같구먼. 이복의 개똥이, 혹시 자네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걱정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게.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대감마님. 예조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정신 좀 보게. 그것을 차마 생각을 못했구먼. 자네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니.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 아직 여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금방 자네의 배필에 맞는 여인을 찾아볼 터이니. 그때 마침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비구니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여쁜 교수로 보였지요. 아버지, 우연히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소녀가 이분의 배필이 되겠습니다. 예조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똥이도 화들짝 놀랐지요.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찌 아씨께서 저와 같은 천한 사람과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농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개똥이의 말이 옳구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혼인까지는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여종이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수아의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과 땅까지 받은 개똥이가 예조판서의 사위까지 되었네요. 하지만 머슴살이를 하던 남자가 예조판서의 사위로 오르니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똥이한테 머슴살이를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렇다 보니 예조판서 사위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마다 나와서 마당을 쓰는가 하면 장작을 패는 머슴들을 뒤로하고 본인이 직접 도끼를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예조판서도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똥이와 혼인한 것은 무리인 것 같구나.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수아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제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가 또 예조판서 사위와 어울리지 않게 머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작을 더 잘 팬다면서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개똥이가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머슴들도 개똥이를 친근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제 날이 좋다고 하지요. 개똥이도 이제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이 개똥이가 워낙 친근하게 다가오니 친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어깨를 툭 치는가 하면 도끼를 빼앗으면서 엉덩방아까지 찢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는 개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머슴 녀석들이 저를 완전히 벗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요. 서방님, 수주대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또 토끼가 걸려들 것 같아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지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이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 개똥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글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글을 알아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도련님도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책만 읽으면 하품이 나오면서 잠이 왔답니다. 글만 읽으면 눈이 절로 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책을 가득 쌓아놓고 개똥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책입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책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이건 그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옛날 옛적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서 개울도 다 말랐지요. 그러다가 늑대 2마리가 들이닥쳐서 가축들까지 해쳤습니다. 농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늑대를 잡으려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늑대 2마리가 한참 마당 앞에서 기웃거렸으니 함께 잡을 좋은 기회였지요. 하지만 농부는 산으로 돌아가는 늑대들을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보기만 합니까? 얼른 화살이라도 쏴서 잡아야지. 알고 보니 늑대 2마리가 서로 가축을 놓고 욕심을 부리다가 싸웠던 것이지요. 늑대들은 한 마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봤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잡았답니다. 그거 참 똑똑한 농부네요. 다음 이야기는 또 없습니까? 수아는 그날 하루 종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똥이는 옛날 이야기가 재밌어서 자정이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수아가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서방님이 읽으세요. 옛날 이야기는 재미가 있으니 글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똥이는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수아의 말대로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글이 알고 싶어져서 서당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예조판서는 정말 창피했답니다. 아버지, 다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연을 들은 예조판서는 껄껄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글 공부를 시킬 때 써먹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릴 때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싫었습니까? 아버지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개똥이는 이제 어엿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댁 사람처럼 보였지요. 개똥이와 잘 지냈던 머슴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던 습관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병고라도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집에 이사를 온 부부가 하루아침에 요절했다지 뭡니까? 이사를 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됐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아무래도 사실인가 보네. 무슨 소문 말씀입니까? 이 집에 이사를 온 사람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두 죽는다고 말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소문입니까? 그런데 개똥이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개똥이는 예조판서와 술을 마시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이사를 가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물려준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송구했습니다. 무슨 그리 섭섭한 소리를 하는가? 나는 자네가 이렇게 어엿한 선비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게나. 예조판서는 개똥이가 이사를 갈 집에 대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을 왜 간단 말인가? 그러다 진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광명정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행실이 떳떳하다면 아무리 사악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이 말하길 장인어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려하던 예조판서는 결국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똥이와 수아는 그 무서운 기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함께 짐을 나르던 머슴들도 무서워서 다들 도망을 가는 것이었지요. 남은 사람은 개똥이와 수아뿐이었습니다. 송구아오 부인. 이런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돼서 전 오히려 서방님의 배포에 감복하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좋은 집이 아닙니까? 수아의 말대로 기와집은 겉보기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양반들 누구라도 이 기와집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개똥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기와집에 있는 것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인일입니까, 서방님? 부인은 저를 믿으시오. 당연히 믿지요. 그럼 저만 믿고 그대로 따라만 주시오. 그날 밤 수아는 개똥이가 엉망으로 만든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개똥이는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지요. 방은 마치 태풍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지요. 수아가 한참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인상이 험악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수아와 개똥이는 숨이 멎는 듯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사내는 당장이라도 수아와 개똥이를 해칠 것 같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개똥이가 준비했던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 사내에 발을 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겁을 먹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수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저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귀신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오. 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을 해치는 돈귀신에 대한 것이었소. 돈귀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부인. 돈귀신은 불결한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소. 지저분한 집이나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말이오. 그제야 수아는 개똥이가 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두는 부정한 기운을 태우고 정화하는 도구라고 하더이다. 저 돈귀신이 힘을 못 쓸 때 사용한 것이지요. 어서 따라가 보십시다 부인. 개똥이가 마침 돈귀신의 발을 찢었기 때문에 바닥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흔적은 방부터 마루 밑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을 뒤져보니 오래된 유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곁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이었지요. 이 기와집은 사실 최대감이라는 구두쇠가 살았던 곳입니다. 주변에 있던 양반들이 시기를 하다가 산적들을 사주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최대감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최대감의 원혼이 남아서 이 기와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와 수아는 최대감의 유해를 거두었고 진혼제를 치러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뒤로 기와집에는 다시 귀신이 나오지 않았지요. 개똥이와 수아의 선행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창고 지하와 마루 밑바닥에서도 돈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개똥이와 수아가 그 고을에서 가장 갑부가 된 것이었지요. 예조 판서는 더욱더 개똥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개똥이는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서 예조 판서가 되었답니다. 수아는 개똥이를 닮은 총명한 아들과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원하는 쉽게 잊으라는 뜻입니다. 개똥이와 수아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과 의지가 없었다면 그 기와집은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귀신의 집으로 남았겠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1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